네, 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교직 논술 반이 이제 개강을 하는 이제 처음 날이에요. 이제 개강 논술이 이제 개강을 하게 됐는데, 논술 개강에 대해서 선생님들 자세하게 제가 조금 언급을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수업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직강으로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직 논술을 인강으로 이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저희가 교직 논술부터는 계속해서 피드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피드백을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면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대면 피드백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강의명은 이제 6월로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개강일은 6월 7일 월요일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한테는 강의 업데이트가 그 다음 날 저녁 6시에 강의가 업로드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강일은 6월 28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다시 종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이제 수업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예요. 자, 시험을 이제 총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실 거라서요. 1, 2, 3교시로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분씩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실 거고요. 점심시간은 12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가지시고 1시 20분부터 6시까지 선생님들이 교직 논술에 관련된 해설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들을 선생님들이 수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들어가는 시험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시험 내용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제재들을 기반으로 일단 이론 수업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 수업에 관련돼서 이 3교시 중에 하나는 이론 수업에 냈던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통합교육을 했다. 그러면 다음 주 시험 문제는 통합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한 제재는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 제재에 대한 연습을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조원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순회교육에 대한 내용 또는 공학에 대한 내용을 통합해서 한 문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제재에 관련돼서 여러 개의 제재를 섞어서 3교시에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수강 신청 오프닝 이거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건 직강 선생님들 집중관리반 때 제가 이제 활용했던 거라서 선생님들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및 첨삭을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이제 학원 강의 직강으로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은 총 4회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3회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드백 횟수로 선생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회씩 이제 들어가게 되고 수업이 4회에 걸쳐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저희 교재는 신간으로 이제 출간이 될 예정인데요. 이 교재는 아마 저희가 그 오림패스 시리즈로 책이 나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책이 나오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책이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에는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조금 다시 편집을 해서 가지고 온 거고, 책이 나올 때에는 아마 이 외에도 더 많은 연습 문제들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내용들이 아마 더 추가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이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선생님들은 이 나와 있는 이 117페이지짜리 이 자료만이라도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연습하시는 자료로는 충분하게 내용의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주차에는 오늘 개강하는 주차가 바로 1주차에 해당이 되는데, 자, 1주차에는 선생님들이 이론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편에서는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교직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장의 구성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배우실 거고요. 다음 주 시험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유형별 연습 문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겁니다. 연습제제에 관련된 통합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연습편에 관련된 내용들의 제재가 조금씩 다르게 되죠. 그래서 행동수정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장애 유형별 교육에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그 유아특수 선생님들의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우리가 중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부터는 이제 기출해설이 들어가게 돼요. 자, 기출해설이 들어가는데, 자, 21년도에는 선생님들 유아하고 초등이 각각 2개씩 있죠.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각 해마다 유아초등, 유아초등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 주차에 6개의 기출문제 해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4주차로 가시면 2013년도 출시하고 2013년도가 이제 시험을 2번 봤기 때문에 7개의 기출 해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 제가 해설 자료만 드리고 그 다음에 6개에 해당하는 기출 해설들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일주일에 3개의 연습 문제와 그 다음에 각각의 주제별로 6개의 기출 해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총 10편에 가까운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이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피드백 일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피드백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피드백 일정이 이틀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화요일 저녁에 반,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반, 요렇게 이제 시험,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6월 14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다음날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총 3주에 걸쳐서 이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직 논술 피드백 같은 경우를 보통 2대1이나 아니면 3대1로 했었어요. 그룹별로 이제 논술을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냐면 한 선생님한테는 피드백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서 잘 들어가는데 나머지 선생님들한테는 피드백이 조금 퀄리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관리반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일단 요일을 제가 일단 화요일, 수요일로 해놨고 그리고 1대1로 피드백하는 걸로 제가 일단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피드백 시간은 한 선생님당 1시간으로 제가 정해놨어요.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동안 질문하시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모아놨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팀이나 그 다다음 팀에 조금 팀이 피드백 시간이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서 아예 1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 이외에는 제가 더 이상 피드백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직강 선생님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외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신 것들은 언제나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딱 1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자,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오실 때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실 때에는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 기출문제가 있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1년도 그 다음에 20년도, 19년도 이렇게 3개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저희가 해설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받고 싶은
싶은 문제를 써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때 피드백할 때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피드백할 때 제가 같이 드릴 겁니다. 자, 이때 기출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오늘 받으신 프린트 뒤쪽에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연습 문제를 선생님들이 1회를 풀어 오셔야 돼요. 한 회분씩 풀어 오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풀어봐 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도 많이들 많이 못 풀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년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를 거의 6회에 가까운 연습 문제를 드렸는데 이 연습 문제에 관련된 거를 저희 수업 피드백 받는 회차에 맞게끔 제가 연습 문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까지 풀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오실 때 준비하셔야 될 거는 답안지 종류가 2가지 종류로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지 하나,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답안지 하나,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면 첨삭이니까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3회 중 1회만 대면 첨삭을 할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 답안에 대한 거는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첨삭지를 제가 선정을 해서 그 답안지에 관련된 걸 가지고 대면 첨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회분은 지면 첨삭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면 첨삭 같은 경우는 1회분에 해당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쓰는 거는 많지만 시간은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회분에 관련된 차라리 퀄리티 있는 걸로 저는 선택을 했어요. 양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뭐 선생님들이 대면 첨삭 이것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시간상 그런 게 좀 여건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1회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에 대한 피드백 일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피드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일요일까지 선생님들이 제 메일로 yka_special@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PDF로 답안지를 선생님들이 형성을 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셔야지만 피드백이 가능해진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첨삭을 하는 것도 줌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도 대면 첨삭이 1회분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면 첨삭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일요일까지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보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다 취합해서 일정을 재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자, 월요일 저녁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저녁 8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제가 매일매일 제 홈페이지 yka.kr 이 홈페이지에다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메뉴를 하나 더 생성을 할 거예요. 지금 형성평가 메뉴란에 피드백 일정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그런 메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피드백 일정에 관련된 그 메뉴를 제가 생성을 하려고 지금 관리자분께 좀 부탁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생성이 된 거 보시고 그 메뉴에서 자신의 일정을 체크하신 다음에 제가 그 일정 밑에다가 줌 주소랑 줌에 해당하는 그 비밀번호를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줌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는 1대1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 요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에 대한 피드백은요 6월 23일부터 총 3주에 걸쳐서 피드백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개강주이다 보니까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크게 감을 잡고 선생님들이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직강 선생님들은 6월 15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강 선생님들은 강의가 업로드가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조금 여유를 두고 제가 일단 오픈을
피드백 오픈을 하게 된 거고요. 직강 선생님들은 저희가 계속 만나다 보니까 바로 피드백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바로 피드백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오늘 이제 받으신 자료들을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논술에 관련된 정의부터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 프린트 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전에 자, 컨텐츠부터 선생님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를 보시면 저희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이 이론편에 관련된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건데 특히나 집중해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논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장 개략적인 내용들 플러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작성은 이렇게라고 하는 실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가시면 이제 맞춤법이 나와 있어요. 이 맞춤법에 관련된 것들은요. 자, 한글 문법의 근거에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붙여쓰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디까지가 그 허용이 되는 범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들이 제시문에 들어가져 있는 띄어쓰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쓰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지켜야 되는 맞춤법이 무엇이 있는지,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3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과 3번을 선생님들이 중점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유형별 연습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 7가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제재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다음 주부터 기출 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 해설이 들어갈 때 각각의 제재, 연도별로 어떠한 제재가 출제가 됐는지를 모아놓은 요약표를 선생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표를 보시면서 이 내용이 여기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몇 번 출제가 됐구나 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올해 나왔던 제재는 제가 일부러 포함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저희가 기출 해설지라고 하는 게 따로 나갈 겁니다. 주차마다 기출 해설지가 나갈 건데요. 기출 해설지에 제가 포함해서 이제 선생님들께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7가지의 제재들을 가지고 유형별 연습 문제를 풀 거다라고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 실전 문제편은 제가 되도록이면 위에 있는 파트 2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편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이 실전 문제편이 이제 선생님들 금방 끝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에 따른 연습 문제까지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 관련된 것도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파트로는 이제 기출 문제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직강 선생님들한테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비포 사이즈로, 시험지 사이즈로 출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시험지에 직접 선생님들이 보시는 사이즈시니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요거는 매주 가지고 오셔야 되는 자료예요. 이거는 오늘만 가지고 오시는 자료가 아니라 매주 챙겨 오셔야 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까지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재 안에는 파트 3과 파트 4에 관련된 해설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편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이 제가 숙제를 드릴 건데 그 숙제
숙제를 하실 때 그걸 참고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 해설편은 제가 일부러 빼놨어요. 해설편은 빼놓고 수업할 때 그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도 그 자료를 미리 보시지 마시고 선생님들 일단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그래도 좀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정말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때는 참고용으로 보시되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그 해설편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논술을 작성하시는 것은 크게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례 문제에 대해서 적용력도 일단 능력이 그렇게 빠르게 발달되지도 않고 발전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당장 문제를 쓰고 답을 맞추고 이런 거에서는 맞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고력적인 측면, 문제를 적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해설편 자료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만 오늘 드린 요 117페이지 자료도 저희가 근 4주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시며 활용하셔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주만 쓰고 끝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편에 관련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논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술. 자, 선생님들 논술은 어떤 글이라 생각하세요? 논술은 어떤 글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논술은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글이 바로 논술이에요. 근데 이때 설득을 시킬 때 설득하는 글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들의 주장만 가지고 설득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주장하는 문장에 플러스 근거하는 문장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문장을 완성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가 이 논술을 가지고 어떤 작품, 논술 작품을 만들 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떤 글을 쓸 거냐면 교수님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 돼요. 즉, 교수님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서의 서술어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서술어에서 이야기하는 논하시오. 아니면 이에 대해서 쓰시오.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도입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은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걸로 선생님들이 답을 쓰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전형적인 논술을 쓰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논술을 쓰시려면은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은 배경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정말로 많은 상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논술, 제대로 된 논술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한 논술에 대한 연습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세 번째 줄,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줄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자, 글의 여러 갈래 중에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자 할 때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교수님들이요. 즉, 채점관들.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핵심 어휘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논술문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문도 아니고 어떠한 감정에 호소하는 글은 더더욱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지식을 나열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점수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빼주시고요. 논설문은 어떠한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당연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정리해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에 대한 정리하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쓰실 때, 즉 초안을 작성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스스로, 나에게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첫 번째 줄 있죠. 더 좋은 대안은 없는가까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묶어주시고, 초안을 작성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이 답을 원할까? 왜 그럴까? 이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례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을까?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 내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초안 작성 시간에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논술은요, 왜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글이기 때문이요. 자, 종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편적인 단답식의 형태의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사례를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즉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가 진짜로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응용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논술이라고 하는 이 시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번째 줄 문장을 보시면 지시문과 제시문을 잘 읽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쓰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잘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잘 제시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선생님들이 문장 안에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첫 번째 쟁점이에요.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이라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죠. 즉, 이 쟁점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문제 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점 옆에다가 문제 파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주제가 뭔지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논제를 선생님들이 진짜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시험 문제, 시험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1시간 안에 이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대안을 빠르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시문에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파악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 즉 독해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독해력과 그 다음에 글쓰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해력이 되지 않으면 글을 쓰는 것에서도 능력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독해력이 조금 낮은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도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좋은 글을 많이 쓰고요. 논술문에서도 주장하는 문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굉장히 높게 이런 논술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장하는 것과 근거에 관련된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 답안 작성 시 필요한 능력이에요.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능력. 자, 첫 번째 주장하는 글을 이제 선생님들이 쓰실 건데요. 자, 주장하는 글을 쓰실 때에는, 주장하는 문장을 선생님들이 쓰실 때에는 쟁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언어화하여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언어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어휘,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파악해서 나의 생각을, 이 사례에는 어떠한 단어, 어떠한 대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핵심 어휘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아무래도 주관적인 견해나 개별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쟁점 안에, 논제 안에, 키워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요즘에는 뭐 선생님들이 뭐 논술문은 답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논술문은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범위 안에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틀리게 채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객담이나 근거 없는 단언이 아니라 단어예요. 단어들을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거는 그냥 다 빼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글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하게 글을 쓰셔야 돼요. 굉장히 담백하게. 어떠한 미사 여부, 접속사의 많은 사용 여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만 선생님들이 딱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를 한번 볼게요. 자, 주장하는 문장을 선생님들이 핵심 어휘를 가지고 작성을 했다면 이 주장하는 문장 뒤에 뒷받침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근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근거에 해당하는 거에서 첫 번째 점은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점 별표하시고요. 세 번째 점 별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점에서는 논술은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거나 반대로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의혹을 갖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자,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 나오죠? 자신의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특수교육학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에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적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선생님들이 넘어가셔서 그러면 논리적 사고, 논리적인 이 글을 쓰려면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느냐?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에 해당하는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곧 논리적 사고인데, 자, 논리적 사고는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칠게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자 그 주장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찾고 물어보는 생각의 힘이다 라고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그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근거에서는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그 주장하는 문장에 대한 정의를 작성하는 방법도 그 근거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대안에 대해서 쓰시오,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첫째, 자기교수다. 자기교수란 이러면서 자기교수에 대한 정의를 쓰시는 것도 그 키워드에 힘을 실어주는 문장이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근거를 찾을 때에는 제시문, 우리 그 사례문 쭉 나와 있죠. 교사들의 대화, 이런 대화들이 나와 있는 이 제시문에서 사례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뒷받침하는 문장에 선생님들이 힘을 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거, 주장하는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주장하는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한 예시예요. 선생님들이 예시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책에서 읽었던 예시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에 대한 답안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세 가지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이렇게 세 가지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뒷받침하는 문장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논리적 사고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의 관계를 정확히 해야 하고요. 이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주장과 근거, 꼭 결론과 전제를 연결하는 요소 그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는요.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들이 써주시고 밑줄 쳐주시고,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는 일단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 글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쓰다 보니까 글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글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썼던 주어하고 내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하고 맞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맞춰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맞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의미 전달에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생님들이 글을 쓰실 때에는 짧은 글을 쓰는 것, 짧은 문장이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네요. 짧은 문장을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책을 선생님들, 교직 논술책은 사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 그 수능 논술집 있죠. 수능 논술 문제, 이런 문제집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다 각각의 챕터마다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생각은 길게 하되 문장은 짧게 써라. 이에 대한 챕터는 반드시 모든 수험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쓰실 때는 선생님들이 짧은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를 저도 추천을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예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선생님들이 삼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쓰는 거죠. 저희 한국어의 문장 구조 형태에서는.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여기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동사 이런 순서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제가 짧은 문장을 작성을 하라는 거는 단문을 사용을 하라는 거지 복문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문을 사용하는 그 순간 선생님들 점수 감점이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사용은 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는 안 돼요. 활용은 가능하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은 두 번째 줄 지도록 할게요. 자, 전제가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나 증거,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제가 갖는 충분한 근거가 그것이다 라고 들어가요. 자, 이 말은 주장하는 문장하고 뒷받침하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입니다.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의 관계. 이제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주장하는 문장은 자기 교수인데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기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논리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불일치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당연히 점수는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의 관계, 이 논리성,
즉 적합성을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이 문장의 적절한 사례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분석력, 문제에 대한 분석력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분석력, 그리고 사고하는 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쟁점 파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분석력이라고 한다면 쟁점 파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논술의 구성 요소 3요소 있었잖아요. 그 3요소의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쟁점이라고 하는 거, 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논술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개념에서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조그만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교직 논술은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교직 논술은요. 자, 세 번째 줄, 교직과 관련된 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교직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관이라든지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그 논술 제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제재가 다 어떤 내용들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현장에서 발생한 이런 제재들이 논제로 선정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교직과 관련된 논제, 그러면 옆에다가 선생님들 교육관이나 교육 철학 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것만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과 원리를 적용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배경 지식과 원리라고 한다면 특학 이론이에요. 개념들. 그리고 뭐 교육 원리들 있죠. 교육적 조치들. 그리고 뭐 특수교육법.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모두 포함이에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은 써주시면 돼요. 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 자, 논리에 맞게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자, 논리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자, 논술 시험을 이제 보신 선생님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논술 시험지 안에는 무엇이 있다? 배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굉장히 논술을 신경 쓸 게 많아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시간, 정해진 시간 60분 안에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채점관의 평가를 받는 시험이 바로 교직 논술입니다. 자, 그러면 교직 논술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논술에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구성 요소에서 이야기한 게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쟁점은 쉽게 이야기하면 논제 파악인데,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죠? 논점 이탈. 쟁점 이탈은 선생님들이 논술 그냥 빵점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점을 선생님들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석력, 즉 독해력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얘를 파악하기 위해선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해력은 빠르게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독해력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출제자 의도죠. 왜 냈는지. 자, 이 왜 냈는지는 문제 안에 있죠. 문제 안에. 그 다음에 내용적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파악 못하셔서 틀리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선생님들 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점. 쉽게 이야기해서 배점 안에 있는 배점 안에 점수를 선생님들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선생님들 굳이 안 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올해 유아 기출 문제지인데 이 기출 문제지에 보시면 제가 조건을 잘 봐라라고 이야기했었죠. 물론 이 안에 있는 줄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줄글들에 있는 마지막 서술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선생님들 이 안에 보시면 배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배점 안에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점수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가지수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가지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것도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시는데요.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면접의 또 다른 형태예요. 자, 선생님들 면접은 우리가 가셔서 구슬로 하는 게 면접이라면 논리적인 사고를 구슬로 하는 게 면접이라면 이 교직 논술은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실 때도 우리가 연습 어떻게 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지수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논술에서도 선생님들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첫째, 둘째의 표현이요. 근데 이거를요, 선생님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는 설명문에서나 하는 문장의 구성이에요. 설명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슬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저는 논술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 쓰실 때는 가지수를 가지고 내가 점수를 받아가려면 당연히 채점자들 눈에 잘 보이는 가지수를 제시를 해주는 게 당연히 점수를 잘 받아가는 거겠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먼저, 우선, 다음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채점자들이 가지수 찾다가 다 끝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들 그리고 논술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더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보시면 이제 또 표준화 검사로 교육진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이게 조건 가지수. 자,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금방 찾으세요. 금방 찾으시고, 아, 내가 이 1번 문제에 대한 거는 이렇게 3가지 쓰면 되는구나, 2가지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금방 찾아내시는데, 자, 이렇게 세 번째처럼 하나의 문제에 2가지 이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활용한 유아 특성과 파악 방법 그 방법의 장점 2가지를 써라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조건이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총 배점이 4점이다 보니까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장점 2가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방법 측면에서 첫째, 방법 측면에서 둘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장점 측면에서 첫째, 장점 측면에서 둘째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교직 논술에선 논점을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배점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2번째, 배경 지식과 원리를 적용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 즉,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면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거에도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에 나온 내용과 특수교육학을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저는 이 2번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 기본 이론에 관련된 거를, 이론에 관련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론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런 특성의 아이를 만났다면, 학생을 만났다면 나는 어떠한 중재를 사용을 해서 효과를 적용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교직 논술을 선생님들이 쓰실 때 굉장히 좋은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리를 익혀라 라고 하는 거는 맞춤법이요. 선생님들 지금 맞춤법 되게 심각한 상태예요. 선생님들 쓰시는 맞춤법 보면.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선생님들 그 교직 논술에서 배점을 선생님들이 보시면 올해 배점에서도 지금 기출문제에 대한 배점이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죠? 작년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 시험에서부터 바뀌었죠? 자, 맞춤법이 3점이에요. 기존에는 이 맞춤법이 자, 기존에는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맞춤법이 원고지 작성법이 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0.5점, 원고지를 우리가 이때 작성했으니까 0.5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쓰신 답안지를 보면 물론 철자법도 마찬가지지만 띄어쓰기에 대한 측면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사가 될 사람들이고 교사가 될 사람들이면 이 우리나라의 맞춤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맞춤법을 보여줘야 되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맞춤법을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점이 논술의 체계, 논리적인 체계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맞춤법 부족하죠? 어휘력 더더군다나 부족하죠? 문장의 적절성? 이게 사실은 논리적인 체계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더 배점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글 맞춤법에 대한 원리들도 선생님들이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지면으로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지면으로. 요즘에 다 뭘로 보세요, 선생님들? 태블릿 PC로 다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폐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논술 공부하실 때는 최대한 선생님들이 이런 페이퍼로 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리에 맞게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채점자의 시선으로 내가 채점자라면 내 글을 스스로 비판해 보는 거예요. 내 글을 비판해 봤을 땐 채점자의 시선으로 비판을 하시는데요. 자, 일단 내 글이 전체 구성에 맞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라. 자, 이것도 굉장히 피셜이 많죠. 서론과 결론은 채점되지 않는다. 이런 피셜이 많지만 다 읽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흐름 맥락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이 선생님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쓰고 있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 읽어보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문장 구성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내가 이 글을 읽고 내가 쓴 글이지만 객관적으로 이 글을 봤을 때 내가 설득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주장과 근거에 알맞게 일관성 있게 서술되었는가 이거를 채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말이 다 중요한데 안에 있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이때는 글을 읽고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 채점자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뭐라고 쓴 거야? 이 말이 채점자가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는 잘못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단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는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읽는 글이 있어요. 저도 선생님들 글을 읽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써오신 글을 쭉 읽다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게 키워드지 이렇게 이어지는 글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글은 한 문장을 읽고 그 한 문장을 또 읽어요. 그리고 그 한 문장 읽고 혹시 그 뒷받침하는 문장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쓴 게 아닐까 해서 그 연결고리를 좀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문단을 그 두 문장을 채점하는데 제가 피드백 하는데 10분, 20분, 30분이 걸려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퇴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퇴고를 하실 때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건요. 일단은 문장 자체의 길이가, 문장 길이 자체가 짧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선생님들이 써오신 답안을 보면 다 길어요. 문장 길이는 굉장히 짧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들어가는 거는 주장하는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의 일관성이겠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문장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전 못 쓰겠어요. 처음부터 잘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습하셔야죠. 그 시험을 위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연습해서 문장을 다듬어 가시는 연습을 하셔서 결국에는 최고의 능력치를 시험장에서 선생님들이 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있죠. 이거는 두 갈식으로 제시하라는 거는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주장하는 것과 뒷받침하는 문장의 일관성. 이 형식을 갖춰라는 게 두 갈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제시를 해라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답부터 써라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써라. 다 같은 말이에요. 주장하는 문장부터 써라라는 거예요. 답, 결론, 주장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약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 안에 써야 된다. 자, 이거는요, 합격생이 제시를 해준 합격 팁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구상 시간, 이거는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인데요.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은 이제 문제를 읽고, 그러니까 15분 안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읽고 개요까지 다 짜야 되니까 이 문제를 읽는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작성 시간은 보통 35분을 기준으로 작성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 시간, 자 10분인데요. 자, 이 검토 시간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이 바로 퇴고하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문장을 읽어보고 내 문장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10분이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분 정도로 줄여서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그 답안지의 페이지에 이름을 잘 썼는지 이름이 아니죠. 수험번호를 잘 작성했는지 그리고 답안에 그 페이지에 맞게 내가 잘 작성을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구상 시간을 선생님 저는 15분이면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것도 숙련된 연습이 되어야지만 15분 안에 문제를 읽고 개요를 작성하는 이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0분까지는 이 구상 시간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 구상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슨 조건이 있냐면 글을 쓰는 작성 시간이 빠를 경우예요. 즉,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구상 시간을 늘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문장짜리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를 내가 베껴 쓰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 구상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수밖에. 단축시켜 주고 작성 시간을 선생님들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선생님들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상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작성하는 거는 물론 이 구상한 걸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답은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있는 답을 써라. 그래서 이건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채점 간의 평가를 받는 시험으로서 교사로서의 문제 해결 발견과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채점을 할 때는 일단 사범대 교수님이 들어가세요. 논술에서 사범대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채점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특수교육학 교수님들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초등 교직 논술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특수 교수님들이 함께 문제를 내시고 함께 채점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현장 교사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실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점수차가 3점 이내이면 각 점수를 인정해서 평균으로 답을 채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점수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답이 많이 열려있는 답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답안의 범위는 있다고 했습니다. 답안의 범위는 분명히 존재해요. 교수님들이 모범 답안을 분명히 그 문제를 만들 때 만들어 놓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답안 범위를 기준으로 1차 채점을 일단 하는데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각 개인이 제시한 답안이 즉 여기서 말하는 답안이라고 하는 거는 주장하는 문장이죠. 자, 이 답안이 근거가 명확하다면 채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뭐 여기에서는 이 범위까지만 채점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채점관들한테 주기는 줘요. 근데 너무 그 내용이 타당하거나 그러면 다시 그 문제 낸 교수님한테 이 답안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안들도 있습니다. 열린 답안들도 방안들도 제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시고 출제한 교수님이 타당하다 그러면 일단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것까지는 채점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거는 답안 범위 안에 있는 거를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제 그 논술이라고 하는 것,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셨고요.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실 거예요. 개요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에 대한 작성 방법, 그리고 본론을 작성할 때 선생님들이 피하셔야 되는 문장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